상상 속 캔버스에 6세기 전 어느 늦봄 밤의 풍경을 그려보시죠. 대규모 병력이 한반도 북서쪽 강변의 작은 섬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거친 물줄기가 천지를 뒤흔들고 땅은 진창으로 변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하고 허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거대한 세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30해가 넘는 세월을 전장에서 보낸 한 지휘관이 깊은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모아 단 하나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진격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병력을 돌이킬 것인가? 전방으로 나아간다면 막강한 외세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전면전입니다. 허나 발길을 되돌린다면 왕명을 거역한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 그 대가는 목숨으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당신이 있었다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지휘관은 결국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진격이 아닌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지시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조를 여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운명의 순간, 압록강 섬에서 벌어진 결단의 이야기를 다른 시선으로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교과서에 기록된 간략한 사실 너머에 숨겨진 복합적인 맥락을 함께 탐구해볼 시간입니다. 이제 그 서막을 열겠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4세기 말, 고려는 내부적으로 극심한 혼돈과 불안정 속에 있었습니다. 대륙에서는 오랜 세력을 지닌 원나라가 쇠퇴하고 강력한 세왕조, 명나라가 천하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고려에 있어 지배적 영향력이 교체되는 거대한 격변이었습니다. 새로운 강대국은 이전과는 다른 외교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1388년 이른 봄, 명은 고려 북방의 광대한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지역에 군사적 거점을 세우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이는 압도적인 영토에 해당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타국의 심장부에 자국의 군사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주장이 과연 합당하다고 볼 수 있었을까요? 고려 조정은 격렬한 반발에 휩싸였습니다. 고려 내부에는 당시 두 갈래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왕과 함께 강력한 응징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대국의 오만함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반면 현명한 대처를 강조하는 다른 진영도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무모한 충돌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당대 최고의 무장으로 추앙받던 노익장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7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투지와 기계가 넘쳤으며 평생을 국토 수호에 바쳐온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재물보다는 명예를 중히 여겨라는 가르침을 따라 청렴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장군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강대국의 행위에 대해 치욕감을 느끼며 군사적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후자의 중심에 선 인물은 또 다른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북방과 해안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우며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뛰어난 무예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특히 궁술은 전설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강경파와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의 안위를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1388년 봄,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대륙의 신흥 강자와 맞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경론을 벌였습니다. 군왕이 문제의 지휘관에게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확한 어조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저하, 현재 대국과의 전면전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입니다. 몇 가지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명분으로만 치닫는 상황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거로 반박했습니다. 첫째, 약소국이 강대국을 침공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대륙 전체를 통일한 세력에 대항하여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실제 병력 규모를 보더라도 고려군은 상대할 수 없는 열세에 있었습니다. 둘째, 풍년 농사가 이루어져야 할 한창의 때에 대규모 병력을 징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할 시기에 전쟁터로 끌려간다면 국가 경제는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당시의 농경사회에서는 농업이 곧 국가의 근간이었습니다. 셋째, 북방으로 군사를 파견하면 남쪽 해안 방비가 소홀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탈을 일삼는 해상 무리들이 국토를 유린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을 막으려다 뒤를 잃게 되는 형국입니다. 당시 해적의 침탈은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넷째, 지금은 긴 우기입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면 주요 무기의 성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강물이 불어나 도하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병사들이 병들고 지쳐 쓰러진다면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할 것입니다. 활과 같은 핵심 무기들은 습기에 취약했고 강물의 범람은 군대의 이동을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당대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는 합리적인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강경파의 수장은 경로했습니다. 지휘관, 그대는 겁에 질린 것인가? 소국이 대국에 굴복하는 것이 정당하단 말인가? 우리는 자주적인 국가이며 우리 영토를 빼앗으려는 시도에 좌시할 수 없다. 그의 주장은 국가의 자존심과 대의 명분을 지키려는 굳은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군왕은 강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륙 북부의 전략적 요충지를 공격한다. 즉시 병력을 소집하라. 지휘관은 깊은 우려 속에서 이 결정이 가져올 파국을 예감했습니다. 1388년 늦은 봄, 대규모 원정군이 소집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수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대병력이었습니다. 최고 사령관으로는 강경파의 수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쇠한 건강 상태로 인해 실질적인 야전 지휘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한편에는 이전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지휘관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다소 모순적인 인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의 탁월한 군사적 능력은 대체 불가능했기에 반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결정을 내린 최고 권력자에게 치명적인 간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병사들은 수도를 출발해 북쪽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여정은 험난했고 점차 날씨는 습하고 무더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여름, 원정군은 마침내 국경의 큰 강에 당도했습니다. 거친 물결이 흐르는 강 한가운데 작은 섬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보는 곧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폭우가 맹렬히 쏟아지기 시작했고 강물은 범람하여 섬을 잠식했습니다. 병사들은 진창 속에서 고통받았고 보급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군마들은 탈진하여 쓰러졌고 무기들은 습기에 무력해졌습니다. 이는 지휘관이 이전에 경고했던 네 번째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최고 권력자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거센 비로 인해 더 이상 진격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는 모든 군사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부디 병력을 되돌려 주십시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철군할 수 없다. 계속 전진하라. 그는 여러 차례 간청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회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왕의 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진격하라. 5월의 22번째 밤, 그는 장막 속의 고뇌에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천지를 적시고 고통받는 병사들의 낮은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죽음에 이를 뿐이다. 적과의 싸움 이전에 굶주림과 질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설령 적진에 당도한다 해도 이토록 지친 병사들로 어찌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에 하나 승리한다 해도
대국의 보복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때는 온 나라가 파멸할 것이다. 그러나 발길을 돌리는 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는 반역이요. 그 끝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 하지만 이곳에서 무의미하게 죽음을 맞는 것과 수도로 돌아가 죽는 것이 과연 다를까? 아니다. 잠시만. 만약 내가 이 모든 병력을 이끌고 돌아간다면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압도적인 군사력이 가진 의미를 직시했을 것입니다. 수도에 남은 대장군은 이미 노쇠했고 병력도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그 병력을 제압한다면 권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과연 이것이 그의 진정한 내면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로지 백성과 국가의 안위를 위한 충정이었을까요?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조차 이 부분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모두가 그의 심중에 공존했을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염려와 동시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인간적인 야망까지. 사람의 마음은 그토록 복합적인 법이니까요. 그는 함께 군을 이끄는 다른 지휘관을 호출했습니다. 동지여, 현 상황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합니다. 병력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 지휘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회군이라니요? 어찌 국왕의 지엄한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상부의 지시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만 대군을 파멸로 이끄는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무능력하여 백성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충성보다 국가를 구원하는 행동이 더욱 가치 있습니다. 전장에서 쓰러져가는 병사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동료 지휘관은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이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단을 함께하겠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5월 22번째 날의 새벽. 그는 최종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진격이 아닌 귀환한다. 우리는 수도로 향한다. 처음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었나. 그러나 곧 진위를 파악했습니다. 아, 살았구나.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병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생존의 기쁨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들떴습니다. 거대한 병력은 방향을 틀어 남쪽으로 수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전해져 내려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결단이 내려지자마자 강물이 더욱 거세게 불어나 그 섬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는 전설입니다. 마치 천지가 그의 선택을 묵묵히 지지하는 듯한 상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군은 거침없이 남하했습니다. 수도에서는 경악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군을 돌렸습니다. 강경파의 수장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빠졌으나 이내 이 사건이 단순한 철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잔여 병력을 소집하며 몸소 갑옷을 입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가 반역을 저질렀다. 저지하라.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은 이미 부족했습니다. 그가 모을 수 있는 병력은 압도적인 상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대군의 도착과 동시에 전투는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최고 사령관은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승리한 지휘관이 패배한 노장군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노장군은 당당한 기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역적이 되었구나. 역적이라니요? 저는 이 나라의 존속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존속이라. 허튼 소리 마라. 너의 행위는 결국 권력에 대한 야심 때문 아니었느냐?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예의를 표하는 것이 어찌 치욕스러운 일인가. 그는 그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복합적인 감정을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장군은 외딴 곳으로 유배되어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을 충절로 살았던 노 지휘관은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왕 또한 폐위되었고 모든 권력은 그의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폐위된 왕의 아들을, 그리고 1년 뒤에는 또 다른 인물을 내세워 명목상의 군주로 삼았습니다. 4년에 걸쳐 그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정리하고 지지 기반을 다져나가며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고려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려던 마지막 걸림돌까지 제거되자 1392년 여름, 그는 비로소 왕좌에 올랐습니다. 오랜 왕조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새로운 국가의 막이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왜 그토록 중대한 결단을 내렸을까요? 이성적인 분석 때문이었을까요? 분명 그는 현실적인 제약들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서 구해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개인적인 염원이 담겨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진실은 아마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역사를 탐구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그는 구시대의 질서를 무너뜨린 파괴자인가, 아니면 혼란스러운 시기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영웅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옛 왕조를 등진 배신자로 규정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격변의 시대의 미래를 열어젖힌 창조자로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이 인물을 바라보십니까? 저는 그를 완전 무결한 위인으로도 혹은 전적인 악인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한 명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단호했으나 나름의 명분을 지녔던 인물. 역사의 흐름은 언제나 단순한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강 한가운데의 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6세기 전, 그날 밤의 빗소리와 병사들의 함성을 여전히 품고 있을까요?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단호한 선택이 한 시대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기나긴 한 왕조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이 다져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 모든 선택 또한 알게 모르게 우리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크고 작은 파장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 전개될 새로운 왕국의 설계자들과 그들 사이의 격정적인 이야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